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딜 가든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요즘 교회마다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한류 열풍이 정말 뜨겁지요.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따라서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교에도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최근에 희소병으로 고통받던 인도네시아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배경에는 한국교회 후원과 사랑 그리고 기도 가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 한인 목사부터 한국 기독교 구호단체까지 이 국경을 넘나든 사랑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이 새 삶을 찾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카엘이라는 소년이군요. 네. 희소병, 희귀병 어떤 병인가요? 이 미카엘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450km가량 떨어진 스마랑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100만 명 중에 5명꼴로 발병한다는 심장 이소증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이 심장이 바깥에 달려있는 병입니다. 아이고, 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7살이 될 때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미카엘을 발견한 이는 이 스마랑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현직 교회를 후원하던 윤종길 목사였는데요. 네. 윤 목사가 돕던 교회에 미카엘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연합작전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이 힘을 모았다는 건데, 네, 자세한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목사가 미카엘을 도우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소식을 이 자카르타의 성경덕 선교사가 들었고요. 네. 이 성 선교사님은 한국의 글로벌 사랑 나눔이란 단체에 미카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랑 나눔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돕기 위해 성락 성결교회가 세운 구호 단체입니다. 이 글로벌 사랑 나눔이 국내 여러 병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수술과 후원을 받아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수술뿐 아니라 입국하는 과정이나 그 한국 생활에서도 여러 교회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 2억 6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와 입원비 대부분은 세브란스 병원이 제공을 했고요. 네. 글로벌 사랑 나눔과 성락 성결교회는 수술비 일부를 비롯해서 비자 신청이나 통역 그리고 엄마가 머물 수 있는 선교관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성선교사가 운영하는 재단과 청주 강서교회도 항공권 그리고 수술비 일부를 후원하는 등 많은 이들의 사랑을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어진 끝에 미카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미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혈 증서까지 모아준 덕분에 미카엘이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정말 흐뭇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 미카엘을 발견하고 후원을 요청했던 현지 목사님의 감격은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윤종길 목사는 5년 전에 미카엘을 처음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한때는 미카엘이 호주에 있는 병원까지 연결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던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카엘의 완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네네. 윤 목사님은 미카엘을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이 소식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진다면 선교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 미카엘의 엄마가 결혼을 하면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라신을 배신해서 아픈 아이를 낳았다 이런 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그동안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네. 교회의 도움으로 미카엘이 치료받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미카엘의 몸은 회복됐지만 아직 해야 할 치료는 좀 남았는데요. 네. 아직 오래 걷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못해서 꾸준한 영양 공급과 언어 치료를 위한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다면 이 세상에 보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교회 통계 전문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요즘 그 목회의 가장 큰 화두, 교회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써야 하는 부분 뭘까요?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많죠. 네네. 요즘 각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뭐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챗GPT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다음 세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오늘 소그룹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소그룹. 합니다. 네. 소그룹이라 하면 이제 교회에서 구역이라든지 속회, 뭐 순, 셀,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 교회 하나의 조직이죠. 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 조사한 그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소속 교회에서 신앙 소그룹을 운영하느냐 이런 네네. 질문에 대해서 77%가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소그룹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소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들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조사를 해봤더니요. 말씀 나눔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 네. 교제나 친교를 한다가 67%, 그리고 59%는 삶을 나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네. 예배를 드린다는 비율이 56%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교제나 친교를 한다, 그리고 삶을 나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하고 소그룹을 차별짓는 요인이 뭐냐면 삶을 나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소그룹에 같이 모여서 거기서 소소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픔이나 슬픔, 기쁨들 같이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소그룹 모임에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이런 소그룹 모임의 특성이 현대 어떤 그 변화하는 현대의 특징하고 맞물리면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현대를 흔히 이제 파편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개개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교류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는 외로움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일보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된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0%를 다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현대적 외로움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삶이 어려울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은 취업 문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의 그런 성향을 좀 띠고 있는데 네. 이런 속에서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스스로 좀 독립된 삶을 살면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려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내게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1인 가정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30%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배경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고 그다음에 그 더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는 이런 속성들이 소그룹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소그룹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네네. 교회마다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성공적인 소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네. 그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네. 예전에 이제 보면 보통 교회에서 구역이나 속회, 셀, 순 이런 소그룹을 모으는 기준, 편성하는 기준을 뭘로 뒀냐면 네. 지역을 뒀었습니다. 지역 기준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좀 다른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진앙 소그룹 편성 기준으로 뭘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94%가 연령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죠. 네네. 그렇게 이렇게 연령 기준으로 선호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소그룹이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공감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연령 차가 많이 벌어지면 공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은 세대는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경험도 비슷하고 사고 방식도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이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는 세대끼리 모여야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도 더 풍성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같은 연령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그룹에서 중요한 게 그 리더의 어떤 헌신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소그룹이 잘 되지 않는 교회를 가만 놓고 보면요. 네. 헌신된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그룹 리더로서의 섬김과 자세 그리고 태도를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가 35%, 네네. 성경에 대한 교육은 22%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과 헌신으로 이들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이렇게 소그룹 리더가 헌신된 자세를 가질 때 소그룹 내 구성원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충분히 공감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그룹에서는 중요한 게 그 소그룹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냥 모이라면 잘 안 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그 관심사, 취향, 어떤 이런 거에 공감하고 있을 때 혹은 자기 필요에 공감할 때 이제 모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소그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그게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소그룹이 탄탄하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통계위에서도 아마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이 계시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힘겹게 털어놓은 나의 얘기를 진심으로 나누고 함께 울어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김지양 부대표님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K-팝과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는 한국어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국에 1635개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류 열풍 속 한글 교육 선교사 역에 대해서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 대표이신 곽은경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손에는 한국어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NGO 선교 단체인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 대표 곽은경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글 봉사단,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은 2018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 이주민 여성들 또 다문화 청소년들, 네. 또 이주 노동자들 대상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역을 시작한 단체이고요. 네. 또한 해외 선교지에는 그 기독교 교육기관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교회의 네. 한글 학교 사역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한국어 선교 단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이 실감하십니까? 아, 그럼요. 음, 이미 아시다시피 네. 뭐 한국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라든지 혹은 한국 그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한국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250여만 명의 이주민들 들어와 있기도 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 문화적인 호감도, 친숙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굉장히 거대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해외 선교 현장이든 국내 선교 현장이든 이렇게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점을 삼아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네, 뿌듯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K-팝과 한류 열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도 우리 크리스마스 그 전도 축제 때문에 태국에 들어갔었고 네. 올해도 또 여름 살 때문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놀란 것은 태국 곳곳에 꼭 도시에 있는 뭐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네. 뭐 치앙마이라든지 조금 지방에 있는 그러한 중소도시에 있는 마트에도 네. 한국 불당면이라든지 또는 뭐 네. 네네. 또 우리 아이스크림, 한국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또 현지인들이 식당을 또 개업해서 한국 음식도 실제 그 태국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 한국어에 대한 한국에 대한 굉장히 그 가까운 친근감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도입한 국가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한국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으로 네. 한국어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2020년도에 한국 정부 교육부가 이제 제시했던 정책은 2022년도까지는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 1,400여 개 한국어 교실을 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국어는 태국을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네. 태국은 10개의 국립대학교에 한국어 전공 과목이 있고 한 개의 사립학교에 한국어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양 과목으로 거의 2만여 명 넘는 외국인, 태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각 나라의 교육부들도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금 많이 지정하고 있죠.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도 이미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했고 네. 또한 더불어서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 또 인도 작년엔 독일까지도 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을 정도입니다. 네네. 자, 이제 본론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이제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우리 해외에 계시는 한국어 선교사님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와서 좀 봉사를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외국인들도 그 한국인인지 알고 또 선교사인지 알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원래 뭐 한국어 선교를 하지 않았어도 네.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필요들 때문에 그 요구들 때문에 우리 그 교회 센터에서 한글 학교를 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어 그
무슨 캠프 같은 사역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네네. 근데 한국어 그 선교 자체는 말 그대로 교육 선교이고 네네. 그것은 전문적인 또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그 선교사님들께서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도 뭐 국내 들어와셔도 다시 취득을 하신다라든지 아. 또 해외에 계실 때는 뭐 사이버 그 교육으로도 많이 취득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선교사님 그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사역하기가 많이 어렵죠. 아, 선교사님들의 또 다른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해외 선교지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이렇게 돕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 한국어 교육 선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버로 그 한국어 온라인 코스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네. 그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어 교사 선교사들이 줌으로 한국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이제 잦아들고 정리가 되면서부터는 실제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센터에 저희가 교사 선교사들 파송한다라든지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한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교육 어떠한 뭐 교재라든지 이러한 필요들을 많이 협력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이렇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 250만이라고요? 네. 네네네.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선교 사역도 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개하고 또 한국어 교육에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귀한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그 교회와 함께 그 선교 한글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네. 인천에 있는 교회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작년 가을에 교회에서 한국어 아카데미 형태로 선교 한글 학교를 이제 개설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여 명의 외국인 그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한글 학교는 성경 이야기로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도 배웁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신앙이 같이 들어가서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한 공동체 지체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네네네. 더불어서 또 이번 여름에 저가 이제 그 학생분들에게는 선생님이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9박 10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가서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저희 외국인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선생님 저희들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있는 고향에 돌아가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나도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나도 교회에서 배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을 했다고 우리 한글 학교 학생들이 단순하게 학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정말 좀 성장하고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또 더불어서 배운 한국어를 가지고 자국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 한글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막 신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류 열풍이 또 한국 교육으로 이어져서 복음의 꽃을 피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납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친해져서 교회를 좀 초청하려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낙담을 하세요. 보통 외국인들은 사실은 교회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이 외국인들은 여기를 한국어 교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배우고 싶은 건 한국어 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어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에게 교실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가르치는 교육 내용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일반 한국어 교육, 즉 뭐 세종학당에서 가르치는 교재나 또 우리 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인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 교육 안에는 어떤 내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교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이면서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은 회화나 문법은 지식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선교사들도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시죠. 동일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이 학습 내용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되는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들을 좀 채워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네. 그것을 우리 감당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나가는 한국어 교사 선교사로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우 이 곽윤경 선교사님 매사에 얼마나 열심히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목도 좀 쉬셨고 이마에 땀도 송글송글 맺히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의 사역을 통해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 대표이신 곽은경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